이때는 조선 영조 임금 재위 시절이었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의 삶이 걱정되어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대신들은 입으로는 태평성대를 외쳤지만 임금의 귀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믿을 수 있는 신하 하나를 불러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박문수, 그대가 직접 민심을 살피고 오시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걸어서 백성들이 어찌 사는지를 내게 전하시오. 어사 박문수는 그날로 허름한 선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갓 대신 낡은 패랭이를 쓰고 비단 대신 무명 두루마기를 걸쳤습니다. 품 안 깊숙이 마패 하나를 숨겨넣고 지팡이 하나를 짚은 채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행렬도 호위무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 모를 나그네 하나가 먼지이는 흙길 위를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들어간 곳은 첩첩 산중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했던가요? 그곳엔 소나무 몇 그루와 다락논 몇 되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지나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 박문수는 마을 끝자락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에는 이영이 드문드문 빠져 있었고 흙벽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것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농부였습니다. 땅을 일구느라 까맣게 탄 얼굴, 굳은 살이 박인 두 손.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은 허탈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농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린 아이들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 울었거나 혹은 울다 지쳐 눈물도 말라버린 얼굴이었습니다. 밥상이 나왔습니다. 거친 보리밥과 간장 한 종지, 그리고 물 한 사발.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적은 밥조차도 이 가족에게는 오늘 하루 마지막 양식인 것을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등잔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박문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근심이 그리 크오? 말씀해 보시지요. 농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배운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의 눈빛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꾸미거나 비웃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고을 곳곳에 방을 붙였지요. 관청 앞길을 넓혀 임금님 행차를 대비한다면서 집집마다 쌀 한 섬씩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쌀 한 섬. 한 가족이 두 달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길 닦는 데 쓰이는 거라면 그나마 낫겠지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 모두 압니다. 그 쌀이 어디로 가는지를. 사또 자신의 창고와 한양 윗전에 바치는 뇌물로 쓰인다는 것을. 농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씨앗으로 남겨둔 쌀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한 섬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일까지 바치지 못하면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농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등잔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눈을 떴습니다. 품속을 천천히 뒤졌습니다. 비단도 은자도 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낡고 작은 엽전 단 한 잎이었습니다. 농부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박문수가 그 엽전을 농부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관가에 가시오. 그리고 사또에게 이 돈을 바치시오. 이것을요? 그렇소.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돈입니다라고. 농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사또 앞에 나선다면 곤장 10대가 아니라 20대는 맞을 것이 뻔했습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가 마당에는 쌀섬을 들고 온 백성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또는 높은 평상 위에 앉아 하나하나 확인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포졸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이미 곤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쥔 것은 엽전 한 입. 사또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쌀은 어디 있느냐? 농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나그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엽전을 내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돈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폭발했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우롱하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곤장 10대를 쳐라. 포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젯밤 그 나그네였습니다. 평범한 무명 두루마기의 낡은 패랭이. 하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느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또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잠깐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놈이 누구냐? 저는 그저 어제 이 고을을 지나다 하룻밤 신세를 진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이 엽전의 무게만은 제가 직접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엽전 한 잎에는 씨앗으로 남겨두었던 쌀까지 팔아 그래도 모자라 마지막 양식마저 내다판 한 가족의 겨울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게 줄 밥 한 수를 덜어낸 어미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지만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또 당신의 벼슬보다도 무겁습니다. 마당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구기기 싫었던 것인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저 두 놈을 모두 끌어내어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문수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것은 번쩍이는 어사 마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패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마당 전체가 그 빛을 보았습니다. 사또. 포졸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다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3가지를 명했습니다.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즉시 폐지할 것. 창고에 쌓인 쌀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 이 고을의 실상을 낱낱이 문서로 작성하여 임금에게 올릴 것. 사또는 오들오들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창고가 열렸습니다. 쌀섬들이 하나씩 꺼내져 백성들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쌀섬을 받아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그 젊은 농부도 있었습니다. 쌀섬을 받아든 농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새벽, 마을에 안개가 가득했습니다. 박문수는 짐을 꾸려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농부가 살인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사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박문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자신의 부채 하나를 꺼내 농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훗날 당신도 누군가의 엽전 한 잎의 무게를 알아봐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문수는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패랭이가 서서히 안개에 가려졌습니다. 농부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엽전 한 잎의 무게가 세상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기에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